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0장. 70. 꿀벌의 여인한 화수. 육소봉은 괴상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다. 더욱 괴상한 것은 육소봉 역시 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자는 명성이 자자한 표국의 총두목인 대력신흥 갈통이었다. 회남 응조의 대력응조공은 원래 다른 성씨에게는 전수되지 않았으나 갈통만은 유일한 예외였다. 그는 제3대 응조왕의 의발제자였다. 또한 왕가의 사위였다. 행동이 분명하고 사리 판단이 빨라서 18살에 대통표국에 들어가 31살 때 벌써 총두목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책임진 돈에 관해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갈통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갈통에게 운반 및 호송일을 맡기려고 했다. 육소봉은 이런 사람이 불상 안에 갇혀 있다가 튀어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갈통은 육소봉을 보고는 놀라서 입술을 움직이며 몇 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체력이 너무 약해져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육소봉도 그에게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왜 불상 안에 갇혀있게 되었던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육소봉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갈통이 탈진한 상태에 빠져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영양이 풍부한 우육탕 한 그릇만 있어도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육탕 한 그릇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육소봉은 이 문제에 대해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두 번째 불상을 살펴볼 용기가 없었다. 이때 지하도에서 갑자기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육소봉은 또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누가 온 것일까? 그는 푹 젖은 채로 이곳에 들어왔으니 지하도에는 아직 흔적이 채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곳에 불청객이 찾아들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 하상선은 그 불청객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안에 들어오는 걸 보니 그 불청객을 상대할 만한 자신이 있는 듯 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고 아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솥에 든 우육탕은 비록 뜨거웠지만 솥을 든 우육탕의 얼굴은 아주 차가우면서 무표정했다. 지금 그녀는 거의 육소봉을 못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석실 안에 육소봉이라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한 듯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탕이 든 솥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기다란 국자로 한 국자 떠서는 복호 나한상의 입에 천천히 넣어주었다. 나무로 만든 불상이 뜻밖에도 우육탕을 받아먹었다. 우육탕이 중얼거렸다. 우육탕은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으니 착하게 잘 마시기만 한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우육탕 한 국자를 받아 마신 불상 속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났다. 우육탕이 말했다. 너무 적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육탕은 딱 한 솥밖에 없으니 골고루 나눠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배가 큰 미륵불한테도 똑같이 한 국자밖에 안 준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그럼 모든 불상 안에 전부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인가? 육소봉은 불상 안에 산 사람이 들어있어서 불상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우육탕도 마시고 숨도 쉬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우육탕 한 국자만으로 지금까지 연명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불상에 꽉 갇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매일 우육탕 한 국자만으로 지탱해 왔던 것이다. 이미 40일 동안 그들이 이처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육소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돌연 뛰쳐나가 번개처럼 출수했다. 그는 정말로 우육탕도 불상 안에 가둬놓고 똑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우육탕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돌연 쉬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공중을 가르더니 낚싯바늘이 매달린 낚싯줄이 바깥에서 날아들어와 번쩍번쩍 빛나는 낚싯바늘이 그의 눈알을 낚아채려는 듯이 그의 눈을 향해 날아왔다.
다행히 육소봉은 지금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돌연 몸을 돌려 두 손가락으로 번개처럼 낚싯바늘을 낚아챘다. 우육탕이 차갑게 말했다. 그 두 손가락은 솜씨가 좋군요. 당신한테도 우육탕 한 국자를 상으로 드리지요. 긴 국자가 육소봉의 입 쪽으로 내밀어지다가 갑자기 그의 입 위와 코 아래의 영향열을 찔러왔다. 국자의 우육탕이 육소봉의 얼굴에 튀었다. 이 한수는 그녀가 아주 담담하게 펼쳐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잔인한 수법이었다. 즉 국자의 우육탕 국물까지 아주 극독한 암기로 만들어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육소봉 역시 피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그가 비록 낚싯바늘을 낚아채기는 했지만 하상서의 손을 낚아챈 것이 아니어서 하상서의 공격까지 막아내야 했다. 그 순간 하상서는 낚싯대를 집어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려 그를 덮쳐왔다. 하상서의 경공신법은 아주 오묘했고 출수는 더더욱 기괴하여 재빨리 육소봉의 어깨를 치려고 덤벼들었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밀종의 대수인이었다. 육소봉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돌연 숨을 크게 불어 튀는 우육탕 국물을 들이키고는 단번에 국자를 이빨로 물었다. 하상서는 어깨를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그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자신이 조금 전에 육소봉의 눈에 날렸던 그 낚싯바늘이었다. 이렇게 재빠른 반격은 육소봉 외에는 누구도 펼쳐낼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또 안타깝게도 그는 국자를 물고 있었을 뿐 우육탕의 손을 물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난화 같은 아름다운 손이 이미 육소봉의 왼쪽 뺨을 갈기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한화수는 아주 독하고 잔인한 수법일 뿐 아니라 그 변화무쌍함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했다. 육소봉이 허리를 비틀자 그녀의 손이 갑자기 그의 머리 뒤에 옥침혈에 닿게 되었다. 원래 옥침혈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급소였다. 가령 보통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는다 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급소였던 것이다. 육소봉은 순간 숨을 몰아쉬고는 양 어깨에 진력을 모아 결국은 자신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살수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이 찰나에 돌연 우육탕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더니 석벽에 부딪히며 몸이 나동그라졌고 하상서도 문 밖으로 날아가 꽝 하고 석벽에 부딪혔다. 그때 육소봉 앞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놀랍게도 오노인이었다. 방금 전 그가 쓴 수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눈 깜짝할 순간에 하상서와 우육탕 같은 고수들이 나동그라졌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육소봉처럼 보는 눈이 대단한 인물조차도 그의 출수가 어떤 수법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야 그는 이 오노인이야말로 그가 평생 동안 만나기 힘든 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육탕은 몸을 추스르며 일어났는데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노인이 미소를 띄우며 부드럽게 물었다. 넘어져서 아픈가? 우육탕이 고개를 저었다. 오노인이 말했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땐 잠을 자야 하는 법이다. 너도 가서 자거라. 우육탕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육소봉 앞을 지나가며 육소봉을 향해 웃었는데 그 웃음은 아름답고도 달콤한 것이었다. 누구든 그녀의 이런 웃음을 본다면 그녀가 방금 전 전심전력으로 육소봉을 죽이려 했었다는 걸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육소봉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노이는 물었다. 그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소봉은 몰랐지만 그녀의 별명이 우육탕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오노인이 말했다. 꿀벌이랍니다. 꿀벌이요? 바로 수펄과 교배한 후에 그 수놈을 잡아먹는 꿀벌 말입니다. 육소봉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노인이 더욱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아비된 자가 이런 식으로 딸을 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줘야 하겠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가 육소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그 사건들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시겠지요. 육소봉이 시험 삼아 물어보았다. 그 사건들이 당신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오노이는 부정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살인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기교를 부려 살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요. 그가 석벽을 가볍게 밀자 곧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안쪽의 밀실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는 육소봉을 데리고 들어가 벽장에서 수정잔을 꺼내며 말했다. 이 포도주는 제가 특별히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것이랍니다. 좀 마셔보시지요. 그는 네모난 그릇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새까만 알이 담겨져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상어알이랍니다. 캐비아라고도 부르는데 물고기 알로 만든 장이지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육소봉이 한 입 먹어보았다. 입안 가득히 비리고 짠맛만 느껴질 뿐 별로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노인이 말했다. 이 상어 이름은 철갑상어라고 하지요. 천만 년 전쯤엔 아주 번성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점차 멸종되어 희귀해지고 말았답니다. 모시이소라는 문헌에서 말하기를 대자왕류, 클 경우에는 왕류, 소자만류, 작을 경우에는 만류라고 칭한다. 금이독은 지금의 지역을 특정하라고 하면 자경문이 상강, 서울 경기 관문 위쪽 상류 지역에서 나오는데 중통 출빈지어 관통하는 곳에 찡그리는 곳의 물고기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본초 강목과 여시춘추에도 이 상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답니다. 다시 맛을 좀 보시면 더 오묘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노이는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할 뿐만 아니라 시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듯 했다. 육소봉은 다시 한번 먹어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는 달리 비리고 짠맛 외에 뭔가 형용하기 힘든 다른 맛이 느껴졌다. 맛이 아주 좋았다. 오노인이 말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부상도에 갔을 때 가져온 것이랍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조만간 또 부상도에 가야 할까 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곳에 자주 갑니까? 오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 부상도는 풍신수길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야심이 많고 또 아주 야만스럽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와 조선에 대해 일찍부터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답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더니 또 말했다. 바깥의 저 보석들은 원래 조정의 한 관리가 그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었는데 우리가 중도에서 가져온 것이랍니다. 배는 당신이 전복시킨 것이었습니까? 오노인이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내가 왜 그런 경솔한 짓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 시간에 바다에 폭우가 몰아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해상에 언제 폭우가 올지는 미리 예측 가능한 일이긴 했다. 오노이는 천문기상하게도 아주 정통한 모양이었다. 육소봉은 점점 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기인이요, 문무가 뛰어난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또 시험 삼아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일부러 늙은 여우가 짐을 좀 느리게 싣도록 해서 그의 배갓대를 맞춰 폭풍우를 만나게끔 손을 쓴 것이군요. 다만 안타깝게도 난 반나절 정도를 잘못 계산했었죠. 그래서 부득불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식수를 싣게 한 겁니다. 늙은 여우의 배에 있던 선부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식수처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육소봉은 이제서야 그 수상쩍은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다. 육소봉은 말했다. 어째서요? 오노인이 담담히 말했다. 왜냐하면 그 난류는 이 섬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 전복된 배에 실은 화물들이 굳이 우리가 힘들여 운반할 필요 없이 이리로 흘러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미소 지으며 또 말했다. 그 난류 때문에 당신도 이리로 흘러오게 되었던 겁니다. 당신은 왜 그리 일을 어렵게 처리했습니까? 그냥 그 배를 빼앗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오노인이 담담히 말했다. 난 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배를 빼앗고 물건을 약탈하는 건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니 전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은 처음엔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반 정도는 알게 된 셈이었다. 악양은 당연히 그의 문화이니 그 배가 재난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그가 배를 타지 못하도록 막고 심지어 그를 배에서 내던져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오노인이 또 웃으며 말했다. 이 보석들이 만일 부상도까지 제대로 운반되었더라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비록 세상 일과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으론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것도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보석이 운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풍신수길과 결탁한 그 조정의 관리는 누구입니까? 오노인이 혀끝으로 술을 맛보곤 상어알을 녹여먹더니 느릿느릿 말했다. 내가 하는 이 직업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네 글자가 있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게 뭡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비밀엄수. 육소봉은 마침내 그가 계속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데요? 살인. 그는 아주 가볍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육소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랍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은 무엇인데요? 매춘이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또 말했다. 먼 옛날부터 여자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매춘을 했습니다만 살인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딱 한 가지뿐이라고요? 오노인이 말했다. 절대적으로 딱 한 가지뿐이죠. 그게 뭔데요? 그가 또 보충하여 말했다. 살인한 뒤에는 반드시 몸을 숨길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절대 흔적을 남겨놓지 말아야 하므로 살인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해도 정확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기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짜여진 계획과 엄청난 인내심, 지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그 자격을 갖춘 셈이 되는데요? 첫째로 청렴결백할 것. 육소봉이 말했다. 살인하는 자가 어째서 청렴결백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출소 전후에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기 십상이지요. 만일 그의 행적이 조사당하게 된다면 우리까지 연루되기가 쉽고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와서야 그는 청렴결백해야 살인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노인이 말했다. 둘째로는 당연히 지혜와 인내심이 있을 것. 셋째로는 열심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전부가 무명인이어야 하겠군요. 오노인이 말했다. 무명인이어야 할 뿐 아니라 투명인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육소봉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투명인간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요술이 아닙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노인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당신은 이 술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입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술이지요. 그는 술이라는 걸 당연히 볼 수 있었다. 오노인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보지 못한다면 이 잔의 술이 바로 투명인간처럼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육소봉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오노인이 말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술잔에 술이 술 항아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 쌀 한 토리, 쌀 한 가마니 속에 섞이는 것처럼 누구든 그들을 찾는 게 불가능해지니 이게 바로 투명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평소에 당신 앞을 수도 없이 지나다녔어도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 이치랍니다. 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것 말고도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노인이 말했다. 네. 육소봉이 말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신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 강남의 대엽객이라면 그건 역시 투명인간의 원리와 똑같은 셈이 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당신을 대엽객으로만 볼 뿐 살인하는 자객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요. 오노인이 말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분이로군요. 과연 총명하십니다 그려. 그가 또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야수 같은 기이한 본능이 있어야 하고 반응도 빨라야 하고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 그 일을 할 만할 사람을 발견하면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꼭 시험해 보곤 합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람이란 생사의 갈림길에 처할 때 비로소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를 온갖 종류의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어 보지요. 당신 말은 즉 그런 이유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그를 죽일 시도를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육소봉이 마침내 이해하고서 말했다. 악양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당신이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보냈던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자들의 손에 죽었겠군요. 오노인이 담담히 말했다. 그가 만약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이후 행동할 때 결국 죽고 말았을 테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빨리 죽는 편이 다른 사람들을 덜 연루시켜 좋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 애꾸 노인과 말상인 남자도 모두 당신 문하였습니까? 오노인이 말했다. 그들은 그저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껍질이란 영원히 씨앗과 접촉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 따님이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제게 신분을 노출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오노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제 딸은 천재이지만 살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아이의 유일한 결점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하상선은요? 오노인이 말했다. 그 애가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특히 남자를 상대하는 데는 보통이 아니지요. 매우 뛰어납니다. 육소봉은 하상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 오직 우육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다. 오노인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다만 그런 재능은 선천적인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절 닮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녀의 여인한 화수는 절대로 천성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한 화수와 화골면장은 모두 오래전에 사라진 무공의 절기로 근래 강호에서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본 적도 없을 정도의 그런 무공이었다. 오노이는 또 술을 맛보더니 유유히 말했다. 그녀는 무공을 연마하는 자질이 뛰어납니다만 몸이 너무 약한 게 탈이지요. 그래서 전 그 애에게 이 두 가지 무공만 가르쳐 주었답니다. 여인한 화수를 당신이 가르쳐 주었다고요? 오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무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배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요령만 터득하고 총명함과 인내심이 더해진다면 5년 정도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랍니다. 육소봉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5년만 연마하면 완성시킬 수 있다고요? 옛날에 화골선인과 함께 이름을 날리던 여의선자가 이 무공을 연마할 때엔 3년 걸렸습니다. 제 딸애는 놀기 좋아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5년이 걸린 것이지요.
여의선자는 원래 무림에서 보기 드문 제녀로 어떤 문화, 어떤 일파의 무공이든지 그저 두어 번 보기만 하면 전부 펼쳐내 보일 수 있는 무예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이 여인한화수를 연마하는데 30년이나 걸렸고 최후에는 마음과 몸이 극도로 지쳐버려 결국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다. 우육탕이 이 무공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은 그 무공을 연마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전 얼마 안 걸린 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오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주저했으나 육소봉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묻자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전 3개월 걸렸습니다.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오노인이 말했다. 화골면장은 어려웠지요. 그래서 저도 1년 정도가 걸려서야 완성했답니다. 지도와 혼원 기공력도 처음엔 어렵긴 했지만 그 초식 변화를 이해하고 나니 애들 장난과 다를 바 없더군요. 그는 담담하고 가볍게 얘기했지만 듣는 육소봉은 어안이 벙벙하여 거의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사람이 만일 정말로 이런 무공들에 정통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또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이 무공들을 전부 연마했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펼쳐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저 대략 알고 있을 뿐이지요. 하상서와 소호자 등의 무공도 전부 당신이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은 그저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뭐 대단하다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고는 쓰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그들의 무공을 보건대 전부 강호의 대단한 고수들보다 더 뛰어나던데요. 그들을 대단할 게 없다고 한다면 강호의 영웅 고수들은 전부 패물이라는 말씀입니까? 오노인이 담담히 말했다. 그들이야 원래 패물이지요. 만일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육소봉은 분명 그를 잘난 척하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오노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육소봉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오노인은 또 그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지금은 더더욱 온 천하에 명성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당신에게 줄곧 묻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물어보십시오. 대답해드리지요. 당신이 보기엔 사람이 오직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육소봉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즉시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영원히 무명으로 남는 일은요? 그건 아주 어렵겠지요. 유명세라는 것은 어떤 때엔 마치 질병과 같아서 그것이 찾아오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오노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유명해지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 제가 유명해지려고 했다면 16살 전에 온 천하에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육소봉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당신은 왜 제가 당신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육소봉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저더러 당신과 같은 일을 하라고 권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유명세야말로 당신을 숨겨주는 좋은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육소봉으로만 보지 살인자라고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는 육소봉이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말을 계속했다. 내가 죽이려는 사람은 모두 죽어야 마땅한 자들 뿐이니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재능과 지혜는 악양보다 뛰어나니 당신이야말로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인 셈이죠. 하지만 절대로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있지요. 얼마든지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이 결정되시면 그때 대답하십시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돈이 아주 많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얼마든지 유쾌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장하건대 이젠 아무도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봐도 상관없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절대로 시간이나 당신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어디서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그가 일어서더니 돌연 웃으며 말했다. 다만 충고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오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꿀벌을 조심하십시오.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1장 71 얼음꽃 여인의 유혹 6월 8일 밤 12연 한호의 대청에는 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었고 대청 밖 경비는 아주 삼엄했다. 5월 단오절의 그 사건 이후 이곳의 경비는 더욱 강해졌고 더군다나 오늘은 조를 짜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날이어서 더더욱 수비가 철통 같았다. 처음 일어선 사람은 웅청건이었다. 그가 첫 번째 조를 이끌고 태행산 아래의 그 작은 나루터에 가서 33일 동안 조사하고 탐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사들이 투숙했던 그 여관은 장소도 외진 곳에 있었고 토지도 그다지 비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들이 아주 널찍했고 총 39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39개의 방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피를 흘린 흔적은 없었고 무슨 무기나 암기가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총 170, 80여 가구가 있는데 대부분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집에 일일이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전후에 그 부근에서 이상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의심이 가는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날 아침 커다란 술에 목재를 싣고 목공들이 그곳에 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듣기에는 불상과 모고를 만드는 데 쓸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도 그날 밤에 곧장 떠나버린 데다가 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모두 태평왕부의 목공들이라 하니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었다. 엽성사가 이끌고 간 두 번째 조의 조사에서도 역시 강호에서 칼을 잘 쓰는 모든 고수들이 단오절 정오전에 2시간여 동안 12연안호 부근 500리 내에는 온 적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행적을 증명해줄 만한 증인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왕이가 이끌고 간 세 번째 조는 그래도 좀 수확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3,500만 냥을 찾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들 응한노칠에게만 희망을 걸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자가 제시한 기한까지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응한노칠의 대답은 더더욱 힘없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이미 해외로 나가버렸고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소이다. 그는 와운루를 떠난 후 즉시 해변 일대의 항구를 돌아다니며 조사했었다. 그리고 결국 여우구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대에서 경치가 가장 유명한 그곳은 그가 갔을 때는 아주 조용하고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탄 배가 침몰되었으며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죽어 생존자가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였기 때문이었다. 응한노칠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물어보았다. 혹시 눈썹이 4개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육소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염이 눈썹처럼 생긴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육소봉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상이었다. 그 사람도 우리 주인의 배에 탔었습니다. 바로 폭풍우 때문에 침몰했다는 그 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결국 하나같이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그 103명의 뛰어난 표객들과 3,500만 냥의 음표는 전부 바다에 빠져버린 듯이
아무런 종적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7일이라는 기한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응한노칠이 말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모두들 즉시 물었다. 응한노칠이 일어서며 대청 밖의 돌기둥을 바라보며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모두 저기에 머리를 박고 죽는 것이요. 육소봉이 오노인의 밀실에서 나왔을 때는 바로 6월 8일 새벽이었다. 날씨는 맑았고 태양이 비쳐오고 있었다. 비록 바닷바람은 사방의 산에 막혀 불어오지 않았으니 날씨는 아주 시원했다. 그는 원래 그 길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거가 가득한 곳을 지나 연못을 거쳐 나올 필요가 없었다. 이 지하도의 출구는 바로 구곡교 아래의 연꽃 연못 부근이었던 것이다. 그는 출구로 나온 후에야 오노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잠을 자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자야 합니까? 오노인은 이런 일 따위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해주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잠자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지금 육소봉은 악양을 찾을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가령 악양이 그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를 원래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해변가의 오두막집으로는 데려다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화려하고 커다란 집이라 해도 자기의 누추한 집보다 못한 법이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입을 항상 벌린 채 웃고 있는 자기의 오랜 친구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 오랜 친구를 생각하자 그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그 친구의 큰 뱃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육탕조차 마시지 못했으니 이미 죽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육소봉은 더욱 빨리 되돌아가고 싶어졌다. 그가 집 생각을 다 하다니 정말 자기 자신조차 우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악양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사만을 만났다. 온갖 꽃들이 만개한 숲속에 사만이 서 있었다.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도 그녀 옆에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퇴색해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다. 육소봉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걸어갔고 육소봉은 또 무의식 중에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돌이 잔뜩 깔린 꽃길을 지나자 월계화가 가득 핀 사이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라는 게 확실했다. 육소봉은 갑자기 유령산장이 떠올랐다.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랐고 육소봉이 겪은 위험 역시 다른 종류였다. 유령산장에 갔을 때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유령산장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은 죽었다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원래가 무명인들이었다. 노도파자가 비록 대단한 배우였다고는 하지만 오노이는 그보다 한 수 위인 불세출의 기인이고 무공도 뛰어나며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려워 마치 노도파자를 그에 대면 거대한 바다와 작은 계곡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집의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육소봉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만이 문 뒤에 있다가 문을 닫고는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입술은 타는 듯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육소봉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황혼역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허리와 풍만한 둔부가 곧장 길게 뻗은 다리로 이어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육소봉은 거의 얼이 빠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달콤하면서도 황당한 꿈을 꾼 것 같았다. 아니,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대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일어나 다시 한번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사지의 힘이 전부 빠져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가 깨어난 것을 안 모양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비천오코를 죽였나요? 참으로 엉뚱한 질문이었다. 비천오코는 교활하고 잔인해서 육소봉은 하마터면 응구도방에서 그의 손에 죽을 뻔했었다. 육소봉은 그녀가 그의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를 알고 있소? 사마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었으나 어깨를 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이 격해진 모양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강옥비이고 저의 원래 이름은 강사만이지요. 육소봉이 놀라며 말했다. 당신들이 그럼 남매란 말이오? 그래요. 육소봉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오빠를 위해 복수를 한 것이다. 그녀는 육소봉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무기는 효과 만점이었다. 이제 육소봉은 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분명 그녀에게 당한 게 틀림없었다.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행운이었고 이런 여인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할 만하니 뭐 원망할 게 있겠는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넓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원망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비록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은 사실이오. 만일 기회가 또 있었다면 아마 내가 분명 그를 죽였을 것이오. 사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전에 누구든 그를 죽이기만 하면 내 몸으로 보답하겠다고 맹세했었어요. 그것 말고는 내 감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애와 원한이 가득 차 있었다.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왜? 사만이 몸을 떨려 말했다. 그는 비록 내 오빠이긴 했지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비천오코 같은 자는 어떤 악독하고 천한 일이든지 전부 할 만한 작자였던 것이다. 사마는 여전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또 말했다. 이제 내일은 다 끝났으니 당신은 가셔도 좋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가지 않겠소. 사만이 갑자기 몸을 돌렸다.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흔적이 채 마르지 않았고 아름다운 눈에는 분노 때문에 차가운 빛이 가득했다.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또 뭘 원하는 거예요? 설마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육소봉은 자기가 만일 지금 떠난다면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낯선 사람들처럼 대하게 될 것이고 만일 다시 그녀를 안는다면 그녀가 설사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아예 만날 기회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떠나지도 않고 그녀를 안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정말 멍청해졌다. 사마는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점점 부드러운 눈빛을 띄었다. 그녀는 그의 어쩔 줄 몰라 하는 약하고 정 많은 일면을 보고 자신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바깥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외쳤다. 구소야께서 돌아오셨다. 구소야께서 돌아오셨다. 사만의 표정이 갑자기 기괴하게 변했다. 마치 어린애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다가 엄마에게 들킨 듯한 표정이었다. 육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상관 말고 당신 먼저 가시오. 나도 금방 나가겠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주 빨리 잊어버릴 테니 염려 마시오. 육소봉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사마는 나가지 않고 도리어 그가 누워있는 침상 끝에 앉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꼭 나 먼저 나가라는 것이요? 나가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 사만의 얼굴에 더욱 기괴한 표정이 떠올랐다. 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아니니 당신은 얼마든지 이곳에 더 계셔도 상관없어요. 육소봉이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침상에 계속 앉아있다가 옷을 걸쳐 입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지겠소? 제게 뭘 주실 건데요? 내가 요강으로 만든 그 칼이요. 사만이 또 그를 보고 있다가 그 아름다운 눈동자가 웃음기가 어리더니 마침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육소봉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웃음은 강에 얼음이 녹는 듯했고 대지에 봄이 찾아오는 듯했으며 태양 아래에서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듯했다. 육소봉도 웃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계속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두 눈에서 수정 같은 눈물이 창백한 두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일어서서 육소봉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가지 마세요. 육소봉이 벙어리처럼 간신히 소리를 내며 말했다. 왜?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 않았으면 하니까요. 그녀가 또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으나 꽃봉오리처럼 부드러웠고 향긋하면서도 달콤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불꽃 같은 욕망은 없었으나 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정사를 나누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말을 한 현자가 있었다. 그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정은 쌓아가는 것이요. 애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우정은 반드시 오랜 시련을 견뎌내야 하지만 사랑은 종종 어느 순간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느 순간이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의 시간인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고 있었고 황혼이 온 대지에 가득 깔리고 있었다. 음력 5월의 황혼은 아주 몽롱했고 아주 농염했다. 얼마나 기묘한 인생이요, 기묘한 감정인가. 문이 잠겨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다. 웬 사람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가 또 바람처럼 뛰쳐나갔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 보지 못했다. 아니 아예 누가 왔다 나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들은 그가 남기고 간 꽃 한 송이를 보았다. 한 송이 꽃을. 지금은 여름철인데도 얼음을 조각해 만든 이 꽃은 전혀 녹지 않고 있었다. 그 얼음을 얼마나 먼 곳에서 가져온 것일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곳까지 가져왔을까? 비록 아주 작은 얼음꽃이었지만 그 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인가? 그 신룡 같은 구공자 외에 누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녀가 쓸데없는 재물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녀가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남해의 섬에는 얼음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이 얼음꽃을 먼 곳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그녀에게 선물하여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얼음꽃만을 남겨둔 채 살짝 떠나버린 것이다. 육소봉은 이 얼음꽃을 보자 갑자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이 밀려왔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고고하고 다정한 사람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지 않았다. 감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백한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당신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나요? 그녀는 육소봉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며 생긋이 웃으며 말했다. 뒤쪽에 작은 주방이 하나 있으니 제가 가서 당신이 드실 음식을 좀 만들어 올게요. 저쪽에 술이 좀 있거든요. 당신을 모시고 한잔 하고 싶어요. 육소봉은 조용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그녀의 마음까지도 읽었다. 그는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올라서 그녀를 다시 한번 안고 싶어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가씨, 저 소옥인데요. 구소야께서 아가씨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 모셔오라십니다. 사만의 얼굴에 떠올랐던 웃음이 즉시 사라지더니 차갑게 말했다. 난 가지 않겠다. 갈 시간이 없어. 소옥은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문 밖에서 애걸했다. 아가씨께서 가지 않으시면 구소야께서 절 혼내실 겁니다. 사만이 뛰쳐나가 문을 열며 말했다. 넌 내 방에 손님이 와 계신 것도 안 보인단 말이냐? 소옥이 고개를 들고는 놀라서 육소봉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사만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당연히 보이겠지. 분명히 그도 보았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내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 왜 조금 전 여기 왔을 때 직접 내게 말하지 않았더란 말이냐? 소옥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물러갔다. 물러가면서도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는 듯 육소봉을 몰래 한번 훔쳐보았다. 아마도 소옥은 사만의 방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만이 한 일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혹은 알까봐 겁낼 일은 아니었다. 사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 자기와 달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물이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돌연 몸을 돌려 육소봉에게 물었다. 여기서 절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금방 갔다 오겠어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야만 한다. 그들은 본래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는 먼 곳에서 막 돌아오지 않았던가? 사마는 그의 마음을 읽고는 또 말했다. 난 식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가려는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벌써 녹기 시작한 얼음꽃을 가지고는 문을 나서면서 육소봉에게 말했다. 당신은 꼭 여기서 절 기다리고 계셔야 해요. 육소봉은 술을 찾아 혼자 마시고 있으려고 했으나 술이 영 넘어가질 않았다. 그는 이 고상하고 깨끗한 방이 돌연 뭐라 말할 수 없이 공허하고 적막하게 느껴져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뭘 하는 인간인가? 나의 이런 행동이 나와 남을 다 해치는 행동은 아닐까? 오노이는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운명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조종되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그는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힘이 없는데 어찌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곳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조정하는 권력을 지닌 구공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그는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막 따라 놓은 술을 한 잔 마시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지 않잖아요. 나한테도 한 잔 따라주는 게 어때요? 그는 비록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웃음소린지 금세 알 수 있었다. 우육탕이 구슬방울 굴러가듯 환하고 이쁘게 웃으며 다가왔다. 확실히 그녀가 웃을 때는 웃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육소봉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며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언제부터 날 알아볼 수 있게 됐소? 우육탕이 말했다. 당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된다 해도 난 당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친한 척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는 육소봉이 들고 있던 술잔을 빼앗고는 그의 무릎에 살포시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젠 친할 수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의 오라버니가 이미 돌아와 이곳에 있는데 왜 당신은 그와 함께 술을 즐기지 않고 이곳에 왔소? 당신은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가 저의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는 제 친오라버니라고요. 육소봉은 의외라는 듯이 또 물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 말은 이미 노실화상과 사만에게도 물었던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육탕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사실 나도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째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를 대단한 천재라고 하시지만요. 이 사람의 얘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가 또 말했다. 그는 아주 바보처럼 종종 길을 잊어버려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100명 중에서 17명이 죽으면 몇 명이 남겠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 100명을 데려다 놓고 17명을 죽인 뒤에 남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야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무공이라도 그는 한 번 배우면 다 알았고 아무리 경비가 삼엄한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일을 그는 다 알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그더러 누군가를 죽이라고 시킨다면 그자가 어느 곳에 숨어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호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는 살인에 성공하고 말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우육탕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노실화상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서로 겨뤄본 적이 있었나? 노실화상 정도의 무공은 3초도 못 펼치고 그에게 져버리고 마는 정도지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전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실화상이 갇혀있다가 나오는 것을 그도 직접 보았던 것이다. 우육탕이 말했다. 그는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셔요.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그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살인 외에 그는 또 무엇을 하오? 일이 없을 때는 혼자 바닷가에서 멍청이 앉아있지요. 어떤 때는 2,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3일 동안 해변에 앉아있으면서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질 않는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아무도 안 볼 때 물고기를 잡아먹나 보지. 당신은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인내심은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그는 바다 밑에서 하루 동안 꼬박 견뎌낸 적도 있다고요.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그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 숨을 쉴 필요도 없는 것 같던데요. 한 번은 아버지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화가 많이 나셔서 그를 관 속에 넣고는 못을 박아 구덩이에 4일인가 5일인가를 매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몰래 땅을 파고 관을 꺼내 관 뚜껑을 열었더니 그녀가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시겠어요? 육소봉이 비꼬며 말했다. 강시가 완성돼 있었겠지. 그는 일어서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툭툭 털고 걸어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육소봉은 비록 신랄하고 매몰찬 어투로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 사람이 존경스러웠다. 그도 이것이 결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천축 유가수를 연마했다면 남들이 보기엔 불가사의해 보이는 일들도 다 해낼 수 있는 법이었으니까 말이다. 그 자신도 천축의 고행승이 철상자에 갇혀 바닷속에 있다가 3일 후에 스스로 철상자를 열고 멀쩡히 살아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우육탕이 말했다. 그는 비록 이상하고 괴팍하긴 하지만 모두 그를 좋아하지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아요. 금전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 내준답니다. 그녀가 또 말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와 새언니 될 사람 외에 다른 여자들에겐 여태껏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답니다. 새언니가 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조금 전까지 당신이 안고 있던 바로 그 여자 말이에요.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그리곤 한참 후에서야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미 약혼한 사이란 말이오? 우육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오빠가 그녀를 어떤 곳에서 구해냈는지 아세요? 육소봉은 알고 싶지 않았다. 우육탕이 말했다. 남들 보기가 무한한 기원에서였어요. 그녀가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또 말했다. 그때 그녀는 막 자기 오빠한테 팔려 그 기원에 왔지요. 만약 우리 오빠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녀는 어떤 꼴이 돼 있을지 뻔하죠. 육소봉은 위장이 수축되어 거의 토할 지경이었다. 우육탕이 말했다. 우리 오빠가 그처럼 그녀에게 잘해주는데 그녀도 최소한 감사의 표시는 해야 옳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도리어 우리 오빠에게 화만 낸다고요. 글쎄, 우리 오빠 같은 남자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다니 정말 당신 생각에도 이상하죠? 육소봉이 말했다. 이상하지 않소. 우육탕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원래 사랑스러운 여인인데다가 적어도 뒤에서 남에 대한 나쁜 소리는 하지 않으니까. 우육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도 그녀를 좋아하나 보군요. 이거 문제인데요. 난 당신이 줄곧 돌아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몰래 당신을 위해 배 한 척을 구해놨는데. 육소봉은 놀라서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우육탕이 담담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고 있으니 분명히 이곳에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가려고 했다. 육소봉이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날 위해 배를 구해놨단 말이오?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다만 어떻다는 말이오? 다만 당신 같은 사람이 30명 정도 탄다 해도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배는 어디에 있어? 갈 생각도 없으면서 왜 물어요?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난 가야겠어요. 다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날 보면 질투할 테니 말이에요. 육소봉은 그저 입맛이 씁쓸함을 느끼며 그녀가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있다가는 뛰쳐나가 그녀를 붙잡았다. 우육탕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좋아, 당신을 따라가겠소. 이 말을 하고 고개를 들자 문 밖에서 사만이 그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밤은 이미 깊었다. 꽃 그림자가 몽롱했다. 그녀는 조용히 꽃밭 사이에 서서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두 눈에 슬픔을 가득 담고는 그렇게 서 있었다. 육소봉이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그들 곁을 지나 육소봉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가겠다더니 왜 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육소봉은 돌연 달려나가 사만의 손을 잡으며 크게 외쳤다.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사만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몸이 몹시 떨리는 것을 육소봉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혼자 가세요. 빨리요. 난 내일 결혼해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육소봉의 손이 차가워졌다. 한참 후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거 경사로군요. 축하합니다. 다만 당신들의 축하술을 먹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요. 그는 몸에 지닌 은표를 전부 꺼내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이건 나의 작은 성의요.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사만이 들릴 듯 말 듯 나직이 말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묘한, 아주 오묘한 말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준 사람한테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라니. 육소봉은 기분이 씁쓸했다. 그는 다른 말을 기대했었는지도 몰랐다. 하긴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그녀가 전혀 쓸데없이 여기는 것이긴 했다. 이게 오묘하지 않다면 뭐가 오묘하단 말인가? 육소봉은 머리라도 쳐박고 죽고 싶었으니 그저 기분만 그렇게 느낀 채 우육탕과 함께 해변으로 나갔다. 이번만큼은 우육탕도 그를 속이지 않았다. 해변엔 과연 배 한 척이 있었고 배 위에는 6, 7명의 선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육탕이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을 떠나보내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 모르오. 난 원래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이젠 가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알겠소. 도대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소. 사실 난 알고 있어요. 뭘 말이오? 당신 마음이 아주 괴롭다는 걸.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 이곳에 있는다면 분명 우리 오라버니의 손에 죽고 말 거예요. 알겠소.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선부들에게 돈을 좀 주도록 하세요. 그들은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요. 알겠소. 아버지가 만일 내가 당신을 보냈다는 걸 아시면 분명 화가 나셔서 날 생매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숨을 내쉬더니 또 말했다. 하지만 우린 약간 특별한 사이잖아요. 만일 내가 당신을 죽이게 된다면 난 아주 기쁠 테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죽인다면 난 분명 상심하게 될 거예요. 알겠소. 이제 당신은 뭐든지 다 알게 될 것 같군요. 사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총명하고 대담하고 용감하면서도 강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생명을 사랑했고 모험을 좋아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하나 있었다. 그건 그의 마음이 너무 여리다는 것이다. 왜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도리어 여린 것일까? 왜 총명한 사람일수록 도리어 바보 같은 일을 쉽게 저지르는 것일까? 지금 육소봉은 또 바다 위에 있었다. 광활하고 멋진 바다는 항상 사람들의 모든 우수와 번뇌를 잊게 해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잊어버릴 수 없었다. 지금은 밤이 가장 깊어가는 무렵으로 조금 후면 새벽이 다가올 것이었으나 그는 자꾸만 황혼역이 생각났다. 그가 영원히 잊지 못할 황혼역이 말이다. 그녀는 왜 그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더러 먼저 가라고 했다가 또 그를 못 가게 했다가 또다시 그를 가라고 했을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었나? 만일 정이라는 게 이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저항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다시 온 천하의 명성을 날리는 육소봉이 되는 것이다. 그 섬에서 그는 어떤 취급을 받았던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즉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개봉하지 않으려 하는 명주도 그를 위해서는 개봉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그는 해낼 것이다. 하지만 돌아간다 해서 정말로 유쾌할 것인가? 몇 년 동안 그는 숱한 영광을 누려왔었다. 누구든 눈썹 네 조각의 육소봉이라는 이름만 대면 다들 아주 존경하며 부러워하고 질투까지 했다. 그가 정말 즐거운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법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쥔다 해도 마음이 쓸쓸해지고 비참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설사 진짜 울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 울게 된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설사 아주 누추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감정은 총명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에 대해 말해준다면 그는 분명 왜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느냐면서 그런 감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법이다. 이런 감정은 진정과 진성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바보니 멍청이니 하면서 비웃는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육소봉이 바로 이런 바보였다. 육소봉이 바로 이런 멍청이였다.
처량한 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는 돌연 풍덩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어쨌든 그는 반드시 되돌아가서 그녀를 한 번 더 만나야 했다. 만난 후에 다시 몰래 빠져나와야 한다고 해도 그는 그녀를 정말로 만나고 싶었다. 설사 그곳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해도 그는 그녀를 진정 만나고 싶었다. 바보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아이면서 생각이 깊고 냉정한 협객이자 돈을 물쓰듯 쓰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남자. 다른 사람들은 꿈에서는 그리워하는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한 몸에 안고 있는 남자. 바로 그 육소봉이 어째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그는 바로 육소봉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소봉이 아니다. 그렇지 않는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닷물은 차가웠다. 그는 배에서 뛰어내린 후 멀리까지 헤엄쳐 가다가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생각났다. 출항할 때는 야심한 밤이었고 지금은 이미 새벽녘이었으니 최소한 배는 1시간 이상의 거리를 떠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가 헤엄을 쳐서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는 얼마 못 가 지쳐버리고 말 게 뻔했다. 만일 다시 그 배를 쫓아간다 해도 역시 헤엄을 쳐서는 쫓아가지 못할 게 뻔했다. 그는 돌연 자기 자신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나아가는 것도 배로 돌아가는 것도 전부 어려운 일이었다. 바로 이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멀리 보이는 배에서 퍼런 불길이 치솟아오르더니 돌연 온통 불길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보였다. 바닷물은 차가웠고 그의 몸은 바닷물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차가운 바닷속에 차가운 몸을 담그고서 그저 그 배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가 아직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아마도 역시 불길에 남은 한 조각 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도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다만 지금 그의 상황도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었다. 지금 가령 그가 섬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해도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차라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이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조만간 가라앉고 말 것이다. 우육탕의 방법은 그녀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거칠고 적극적이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돌연 자기의 또 다른 결점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믿었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착하게만 생각해왔다. 정말 믿어서는 안 될 구제불능의 악인까지도 말이다. 그는 아비된 자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딸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꿀벌을 조심하라는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우육탕이 그를 내쫓아버리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녀가 그를 꼭 죽이려 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바다를 온통 태양의 빨간 빛으로 물들였다. 정말 장관이었다. 그는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육소봉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다. 그는 가능한 한 사지의 힘을 빼고 반쯤은 뜨고 반쯤은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저 조류가 그를 그 섬까지 데려다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배 한 척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바로 지난번 바다에 떨어졌을 때 악양이 그에게 던져준 그런 구명정이었는데 구명정 위에 한 사람이 앉아서 힘껏 노를 젓고 있었다.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터였다. 육소봉은 단번에 바닷물 속에서 튀어올라 구명정으로 올라갔다. 노를 젓던 사람이 귀신이라도 본 듯이 대경 실색했다. 그는 아직 어린애처럼 보였고 담도 크지 않은 듯했다. 바로 그 배에서 자비를 하던 심부름꾼 아이였다. 육소봉이 배를 탔을 때 이의 행동이 왠지 수상하다고 느꼈었다. 얼굴도 좀 낯이 익은 듯 하기도 했었다. 다만 그때는 자신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고 하였다. 거친 일을 하던 애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배가 침몰될 때 이런 구명정을 찾아내다니 정말 운도 좋은 애였다. 이 아이가 육소봉을 바라보며 놀라 입술까지 하얗게 되어 말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이미 죽었지. 하지만 귀신이 되어 널 찾으러 온 것이다. 그 애는 반신반의하면서 겁에 질려 물었다. 왜 날 찾으러 왔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이지. 그 애가 즉시 큰 소리로 부정하며 말했다. 난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육소봉이 웃으면서 갑자기 그의 옷을 벗겼다. 옷이 흘러내리면서 수정처럼 하얗고 작은 가슴이 드러났다. 이 애는 바로 그 전날 밤 구소야가 시켜 사만을 데려오라는 정가를 전하러 왔던 그 소옥이었다. 그녀는 당연히 어린애가 아니었다. 이제 점차 성숙해가는 나이였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옷이 벗겨져 몸이 드러나게 되자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조급한 맘도 생겨서 떨며 말했다. 당신은 뭘 하려는 거예요? 육소봉이 유유히 말했다. 난 뭘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아주 유명한 색광이란다. 소옥은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으나 마음속으로는 또 뭐라 말하기 힘든 기묘한 기분이 들어 정말 기절하지는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거짓말하는 여자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는 고의로 몽롱한 눈빛을 하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마치 한 입에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색정적인 모습을 꾸며냈다. 소옥이 즉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디 내가 시험해보겠다. 배에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말해봐라. 소옥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별로 단정해 보이지 않았고 그의 표정도 정말 무서웠다. 그녀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배 밑바닥에는 강남 병력당의 병력자와 기름통 몇 개가 있었어요. 병력자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불이 나게 되는 거지요. 도화선에는 누가 불을 붙였느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소봉은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그랬다는 거냐? 소옥이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누가 너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너의 구공자께서 시켰느냐? 아니요, 공주가 시키셨어요. 육소봉이 잘못 알아듣고는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황제도 아닌데 너희들은 어째서 맨날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냐? 소옥이 말했다. 공주가 아니고요, 궁주 말이에요. 황궁의 궁 말이에요. 그녀를 왜 궁주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그분의 성이 궁씨이고 이름이 주이기 때문이죠. 육소봉이 웃더니 말했다. 이전에 내가 알던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는지 아느냐? 뭐였는데요? 노인네였다. 왜냐하면 성이 노씨이고 이름이 인네였거든.